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박한샘의 이슈킹 56번째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잠시 시야를 좀 넓은 관점에서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의 주제는요. 이란 전쟁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주식을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부분이 진행될 것인가 한번 고려해 보았습니다. 주식적 관점에서. 물론 이란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본다면 이제 아프가니스탄처럼 되겠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이란이 더 이상 이제 대규모 전면전은 끝난 거고 미국이 점령한 상태에서 아프가니스탄처럼 게릴라전을 치르는 거를 일단 저는 종전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란 전쟁 이후, 며칠 트럼프가 이제 대규모 공습 이후에 육군이 진입한 다음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전쟁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한국을 덮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란 전쟁은 이후에 한국은 인플레이션 전쟁 시작.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란 전쟁 끝, 인플레이션 전쟁 시작. 요렇게 오늘 한번 주제를 극단적인, 좀 두 수, 세 수를 그 다음을 내다보고 그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막상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는 이미 주식들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낙폭과대주들이 먼저 급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이란 전쟁이 시사하는 바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많이 바꿔놓을 걸로 보여져요.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 얘기는 우리들의 포트폴리오도 앞으로 꽤 많이 바꿀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이란 전쟁이 이제 미국의 육군이 이란에 진입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계속 아프가니스탄처럼 국지전을 치르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80 아래로 내려오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냐? 이란 전쟁 전에 $65 혹은 $55에서 $58 전후에 있었던 이 국제유가 WTI 기준입니다. 텍사스산 미국 시카고에서 거래되는 텍사스산 중진류 기준으로 이란 전쟁 이후에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순간적으로 잠깐 멈췄다가 이번 주 월요일이죠. $120까지 치솟았어요. 그랬다가 그날 다시 또 $80까지 폭락하고 다음날 급등급락했었지만은 $80 깨졌다가 지금이 이제 다시 또 $95 선까지 오늘 잠깐 또 올라왔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일봉입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55 국제유가가 $120까지 폭등. 하루 사이에 또 뭐 이렇게 물론 급등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다시 또 $80까지 급락. 즉 35%가 고점 대비 급락 나왔다가 또 널뛰기가 나오는 거죠. 100% 급등하고 그리고 다시 또 3분의 1, 35% 날아가고 다시 또 변동성. 이 엄청난 변동성이 앞으로 이란 전쟁이 그럼 끝났다고 하면 시장이 안정화될 거냐?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이란 전쟁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특정 세력을 이건 알고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 2년간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니까요. 가장 최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이제 달러, 그거 화폐라고 그러죠. 그리고 미국 국공채 채권, 10년물 T노트, T노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금융자산이 아닌 다른 거는 뭐가 있느냐면
가장 한 게 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석유죠. 그 다음에 뭐 시멘트라든가 리튬이라든가 뭐 가스라든가 이런 휘토류들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네, 재화라고 불러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현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 지난 2, 3년간 가장 큰 변화는 뭐였냐면 재화에서 국제 금 가격이 2,000달러에서 5,500달러까지 1차로 먼저 급등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당연히 은 가격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조금 이게 이제 5,500달러에서 6,000달러 가기 전에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이란 사태를 통해서 유가가 급등한 거예요. 55달러에서 120달러까지 급등했다. 지금 이제 90달러 전후.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재화는 뭐가 있느냐? 부동산과 주식이 남아 있습니다. 야, 주식이 무슨 재화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식은 분명한 재화입니다. 왜냐하면 현물 자산이 있잖아요. 공장을 삼성 반도체 공장도 갖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뭐 자동차 공장, 땅, 시설, 조선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음식료회사도 공장을 갖고 있고 시설도 갖고 있고 뭐 이제 없다면은 이제 금융회사 정도인데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는 나라들은 주식도 부동산도 10배씩 폭등하지만 터키처럼 주식도 10배씩 폭등합니다. 베네수엘라, 터키, 아르헨티나. 왜 그러냐면 돈을 갖고 있어봐야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부동산을 사든지 아니면 뭔가 현물,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걸 사게 되죠. 근데 부동산도 마냥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이 몰려가면서 부동산과 주식이 같이 올라가는 기한현상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가에서는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최근 몇 년간 집값이 10배 올라간 터키라든가 주식도 10배 이상 올라갔죠. 환율도 그만큼 올라갔고. 그러니까 달러 그 나라 화폐 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다른 걸로 재화가 있는 걸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라크 전쟁을 안 세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금이나 은이나 당연히 금에 투자했겠죠. 그리고 국제 유가에도 투자를 했겠죠. 자, 지난 2, 3년간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 오르기 전에 역동적으로 오르는 금 가격. 그러면 한국에는 앞으로 일반인들이 뭐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금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국제 유가 선물 투자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한국은 대중적인 어떤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게 가장 부동산이죠. 익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이제 주식이라든가 우량주, 그것도 시설 투자를 많이 갖고 있는 뭐 공장이나 땅이 많은. 앞으로 그러면 금도 올라갔고 은도 올라갔고 유가도 급등 나왔으면 달러 가치도 화폐도 문제입니다만 원화 가치도 문제예요. 돈으로 갖고 있을수록 손해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달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이 2,000달러에서 5,000달러 올라가면서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이런 형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이제 보셨던 부분은 실시간 차트로 보고 계신 건데요.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가 130달러가 최근 5년 내에 최고점이었죠. 코로나 때. 그러나 서브 프라임 때는 146달러까지 올라갔어요. WTI 기준으로. 자, 이번에 60달러에서 120달러 올라왔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90달러 전후에서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집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호위하고 뭐 하려면 관세를 받아야 되겠죠. 보호무역인 거죠. 보호를 하는 거죠. 보호세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럼 80달러가 저항선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안 돼도 지지선, 국제유가가 많게는 100달러 지지선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값싼 유가의 시대는 사실 이제 끝난 거 아닌가. 그동안 데이터 센터 짓고 전력 모았는데 그나마 국제 유가가 50달러 전후에서 지난 몇 년간 이렇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라든가 주식도 올라갈 수 있었던 건데 이제 값싼 유가의 시대가 끝나면 그렇다고 성장이 멈추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경제가.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한국처럼 미국은 석유가 나와요. 근데 한국은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석유를 우리가 갖다 써야 된단 말이야. 특히 가장 대표적인 전 세계 공급 라인인 중국, 그리고
일본, 한국, 대만, 독일 이런 국가들은 석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이 나오긴 하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인 자신들의 제조업 물건을 만들어서 수요 국가인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뭐 공급을 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어야 되냐면 석유를 일단 갖다가 뭔가를 만들어서 날려야 돼. 근데 원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 벌었던 돈들을 우리나라도 반도체나 이런 거 벌었던 돈들을 결국은 석유를 사오는데 그 비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지만 이쪽으로 사실 순이익이 늘어나는 거 아닌 거죠. 국가 전체로 보면 석유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지금 잘 가만히 본다면은 이게 지금 보시는 것은 금 가격입니다. 2024년도 2,000달러 선이었던 금 가격이 지금 5,500달러에서 5,100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난 2년간 100%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2,000달러에서 4,000달러 돌파하고 4,000달러에서 다시 5,000달러를 돌파 나왔을 때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10만 불이면 금괴 10만 불짜리 한 개를 샀습니다. 1kg짜리. 자, 근데 지금은 100만 불이면 10개를 샀겠죠? 지금은 100만 불이라 해봐야 몇 개 살까요? 5개도 못 삽니다. 1kg짜리 금괴, 골드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현금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은 은행에 갖고 있어서 이자가 올라갔겠죠. 아니면 907을 갖고 있었으면 907은 언제든지 환금성이 되니까 4% 5%씩 이자 받았겠죠. 그러나 그 10만 내가 갖고 있던 100만 달러는 104만 달러, 108만 달러, 복리로 계산해도 110만 달러밖에 안 됐어요. 결국은 이 사이에 10% 이자가 붙었지만 2년 사이에 골드바로 이때 당시엔 10개를 살 수 있었는데 100만 달러는. 근데 지금은 5개도 못 사요. 4개밖에. 앉은 자리에서 60% 손실을 입은 겁니다. 현금으로 갖고 있었든 은행에 집어넣든 아니면 미국 907을 갖고 있었든. 자,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것이 금 사는 데만 그렇게 되는데 금으로 평가받은 화폐 가치가 그랬는데 이제는 국제유가까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내가 현금을 갖고 있거나 907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원화를 갖고 있거나 은행에 갖고 있던 돈을 신속하게 금으로 넘기지 못했다면 그나마 이 국제유가로라도 넘겼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물 건너간 거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금이냐 아니면은 국제유가냐 재화로서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걸 씁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일반인들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금과 유가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대체 펀드 같은 거. 그렇지만 이것도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가장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동산이죠. 경매라든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한국은 그나마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별로 안 일어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금 가격이 올랐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 이 소비자 물가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물자가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까 그때 당시에 국제유가는 쌌지만 이 진입 방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기 어려웠으니까 물가가 5.1% 수입해서 먹고 사는 나라들 즉 국제유가나 밀가루나 뭐 이런 원재료를 수입해 와서 그걸 가공해서 다시 파는 나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코로나 때나 이런 때는 이렇게 물류 비용이라든가 재료가 마음대로 못 들어오니까 소비자 물가가 당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무역이 자유롭게 돼가면서 코로나가 풀려가면서 물건이 들어오고 그 들어온 물건을 가공해서 우리가 수출해서 파니까 달러가 안정적으로 들어가면서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거꾸로 5.1%에서 순간 6%도 갔었거든요. 쭉 떨어져서 최근에는 2% 전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한 1.5에서 2% 사이. 물가도 이 정도. 그러면 적정한 물가 인플레이션 0.5% 정도 인정해주고 성장률을 받쳐주니까 사실 체감할 때 우리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교촌치킨 2만 원짜리를 2만 2천 원에 사 먹는다든가 물가가 올랐다. 이 정도 체감이지 냉면값이 뭐 만 원에서 12,000원 올랐다. 짜장면값이 7,000원에서 뭐 8,000원, 9,000원 올랐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에 비하면 한국은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그동안 잘 안 일어난 중에 국가였어요. 거꾸로 이렇게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올랐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은 미국도 진짜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얘기 나올 정도로 미국은 오히려 뭐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물가가 정말 뭐 외식을 못할 정도로 웬만해서는. 근데 그거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나라도 지금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올랐고요. 그러면 못 사는 나라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은 물가가 안 올랐느냐.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라든가 터키, 즉 터키라든가 그리고 경제 봉쇄당했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어땠느냐. 물가가 더 치솟았습니다. 왜냐 물건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그 화폐 가치를 사람들이 방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산다든가 금을 산다든가 아니면은 막 주식으로 하다못해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주식으로 도망가서 여러분들 지금 터키의 집값이라든가 물건값들 보면은 예전에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맥도날드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산 절반 값이었어요. 지금은 한국보다 더 비싸졌습니다. 심지어 거기 이제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다 그 얘기를 하죠. 여기 옛날에 집값이 우리나라 뭐 반값이나 3분의 1값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보다 지금 물건값이나 소득은 거의 제자리인데, 예. 1인 한 60만 원, 70만 원밖에 안 되는, 많이 받아봐야 150만 원. 그런데 그렇게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 아르헨티나 마찬가지.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 즉 1년에 물가 상승률이 25% 정도 나오는 나라들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지금 터키 같은 경우는 예금 이자가 1년짜리 예금 이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였어요. 48%. 국공채 이자율이 30%. 10년 물짜리가. 단기는 45%. 지금은 그나마 좀 떨어져서 한 38% 정도까지 1년 그 국공채 채권 이자율이 그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즉 1억짜리를 세일해서 6천만 원에 파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나라 IMF 때보다 더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이 정도 물가 상승률이면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 한국도 그동안 집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져서 네.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가는 것이 보이지만 생활 물가 지수. 예를 들어서 뭐 김치 담그는 배추라든가 반찬에 꼭 필요한 김이나 쌀, 특히 요즘 쌀값 보면은 정말 많이 올라가죠.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만 원, 20만 원이었던 게 지금 24만 원, 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초콜릿, 시리얼, 커피 이런 것들이 평균 물가 상승률을 다 압박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러면 국제 유가가 이렇게 널뛰기가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유류세 뭐 인하라든가 혹은 이 유가 상한제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류 비용에 들어가는 화물 운송 비용이나 각종 이런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유가, 전력이나 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그동안 일부 먹거리 중심으로만 살짝 올라왔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이 한국도 시작되었다. 자, 잘 들으세요. 인플레이션이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0달러, 55달러, 60달러 했던 국제유가가 이제 평균 80달러, 90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기분 나쁘면 120달러도 치솟고. 100달러 만약에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정말 골치 아프겠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있을까요? 그렇죠. 한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원화의 가치를 높여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은 1달러에 1,480원이에요. 즉 1달러를 바꾸는데 내 돈, 한국 돈 1,480개를 1원짜리로 던져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제유가는 예를 들어서
지금 50달러에서 지금 90달러, 80달러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고착화되면은 국제유가도 올라왔는데 환율도 지금 1200원에서 14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중치가 엄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수입물가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원화의 가치를 평가 절상, 즉 1달러를 바꾸는데 1480원 되는 거를 1200원, 1100원, 1000원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출 주도주들은 어때요? 마진율이 줄어듭니다. 원화의 강세라고 말을 해요. 즉 가격은 떨어졌지만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왜? 예전엔 1480개 던져줘야 1달러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1200개, 1300개만 던져줘도 1달러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기름을 1배럴 사는데 80달러일 때는 예를 들어서 한 15만 원 정도, 12만 원 이상 바꿔줬어야 됩니다. 1배럴 사는데. 근데 만약에 1000원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8만 원이면 되겠죠. 기름값이 만약에 80달러로 고착돼 있다면.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우리나라 분들은 기름값이 30% 인하된 효과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수입을 우리 돈으로 주고 싸게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일반 서민들한테는 이게 좋아요. 물가가 안정되고 그리고 밀가루 값도 떨어지고 수입 제품이 다 값이 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되니까. 문제는 뭐냐? 수출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아주 어렵게 됩니다. 기아차, 현대차, 반도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내수주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한국을 그동안 움직였던 수출 주도주들,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혹은 이런 조선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한국은 그다음 환율 덕도 있습니다. 상당 부분. 근데 이렇게 이것이 만약 국제유가가 오래 고착화되면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 없어요. 왜?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석유 양을 더 늘려올 수도 없잖아요. 생산국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석유를 대체할 만한 무슨 다른 거를 찾을 수도 없고. 물론 알리백, 국제유가가 강세니까 태양광이라든가 혹은 알리백이라고 해갖고 이제 에너지를 리사이클링, 신재생 에너지, 해상풍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뭐 어차피 데이터 센터를 짓는 김에 더 늘려서 그 비중을 지금 12%인데 이제 유럽 기준처럼 40%, 50% 나중에는 70%, 80% 끌어올리겠죠. 그럼 에너지 의존도, 대외 의존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겠죠. 화력발전소 같은 것들을 줄여가면서. 자, 그러나 그거는 먼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당장 선거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정치인들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서민들은 죽겠다고 그러고. 내 월급은 올랐는데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연봉이 예를 들어서 7천에서 8천으로, 4천에서 5천으로,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연봉도 올랐는데 그럼 생활의 형편이 좋아질 줄 알았더니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가 다 올라가면 제자리 걸음이란 말, 거꾸로 후퇴하는 거죠. 그럴 때 정부는 어차피 이재용 회장님이나 정의선 회장님이나 박한샘이나 혹은 일반인들이나 똑같이 한 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수출 주도주 쪽보다는 내수주, 이쪽을 위해서 환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란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 환율이 불안감도 갖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앞으로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확인하게 된다면 환율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제 떨어뜨리는 거겠죠. 그러면 시장의 중심은 어느 종목으로 장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느냐? 당장은 아니겠지만 저 PBR 종목군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치주라고 불리는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롯데쇼핑 이마트라든가 혹은 뭐 대표적인 게 이런 이제 하나생명, 수출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입해서 뭔가를 파는 회사들도 괜찮겠죠. 그리고 CJ 제일제당이나 여기 이런 종목군들,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소비도 물론 둔화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뭔가 수입해서 파는 회사들, 그리고 저 PBR 종목들, 즉 어떻게 본다면 현금을 쌓아놓고 있어가면서 이 소비를 촉진시키기. 그래서 뭔가 그동안은 방어주로 우리가 이해했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음식료업종, 뭐 롯데 웰푸드라든가 이런 종목, 대상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아주 또 지주사 중에 롯데 지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렌탈에서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장 대표적인 이제 오뚜기라든가 농심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해당되겠죠. 그 내수 중에 하나인 대한통운. 그런데 대한통운은 이제 또 유가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종목은 일단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멘트 같은 것도 괜찮겠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원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2% 올랐는데요. 자, 저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는 가운데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뭔가 우리나라가 거꾸로 불안한 정세는 불안하니까 1,500원 가야 되는데 1,400원 아래로 내려온다든가 그럼 지금 당장 액션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모든 종목이 빠졌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이 간다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는 대형 종목들 갖고 단타 매매하시면 돼요. 낙폭과대로. 그러나 그 다음 행보 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커버하는 쪽. 분명히 정부는 인플레 압박감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썼던 것처럼 원화의 평가 절상. 즉 1,300원, 1,400원, 1,500원에서 1,200원, 1,100원, 1,000원으로 가격은 떨어뜨리지만 사실은 원화가 평가 절상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1달러 바꿀 때 1,400개 냈던 데서 이제 1,200개만 남으면 200개가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가치주나 내수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묘하게 형성될 수도 있다. 이란 전쟁은 물론 끝난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선언으로 그 이후에 끝났다고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분명히 트럼프는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거기서 또 관세를 때릴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수입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는 이런 나라들은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박감. 그래서 반도체나 이런 걸로 그동안 싸게 팔아먹어서 벌은 돈을 이 인플레이션에 결국은 국가적으로도 태울 수밖에 없는 아주 묘한. 그래서 내수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전쟁이 주식으로는 어차피 시작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유도하지 못하면 한국 사람들은 돈이 결국 또 부동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커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렇죠? 인플레이션 전쟁이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정말 장기 투자자다. 그리고 반도체나 자동차를 난 단타해 가면서 계속 버는 돈이 있다. 그러면 오뚜기나 풀무원이나 아까 제가 말했던 CJ나 이런 종목들을 장기 투자로 하나씩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쌀 때 모아나가는 전략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반발자국 앞서 생각하는 것. 여기에 주식의 승리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이란 전쟁 이유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다보는 한국은 인플레 전쟁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 여러분도 허리띠를 졸라매셔야 될 겁니다. 왜냐? 지금 느끼셨겠지만 음식이든 술이든 생활에서 곳곳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다 오르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게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외국에 비한다면. 폭풍과 같은 쓰나미가 휩쓸듯이 인플레이션이 한국도 휩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제유가가 이미 한번 이 피맛을 봤기 때문에 금값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자, 우리나라도 이제 대비가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반발자국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이란 전쟁 이후 한국 인플레이션 전쟁 시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반발자국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